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이웃나라 홍콩에서 끔찍한 화재 참사가 발생했습니다. 벌써 55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고요. 우리도 조심해야겠습니다. 겨울철 화마를 부르는 3대 요소가 있다고 합니다. 건조한 날씨, 강한 바람, 마지막으로 화마를 부르는 악마 바로 설마. 11월 27일 목요일입니다. 김명준의 뉴스파이터 60초 후에 달려보겠습니다. 세상에 바다 건너 홍콩에서요. 세상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져 왔습니다. 허준 변호사님. 네, 홍콩에서 지금 큰 불이 났습니다. 홍콩이 97년 영국에서 중국으로 반환된 이후에 최악의 화재 참사로 기록될 만큼 지금 피해가 심각하다고 하는데요. 아이고, 어머나. 어제 오후 2시 52분쯤에 홍콩 북부 타이포 구역에 32층짜리 주거용 고층 아파트 단지인 웡푸코트에서 불이 난 겁니다. 저 불 좀 봐요. 아이고. 지금 네. 엄청나게 불기둥처럼 타오르고 있는 상황이라고 세상에 하거든요. 저 봐. 아이고. 저 아파트 단지가 무려 지금 4,800명이 거주하는 세대고요. 그리고 어머나. 총 8개 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금 네. 7개 동이 불에 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세상에. 오늘 오후 3시 브리핑 기준으로 소방관들을 포함해서 무려 55명이 숨졌고요. 아이고. 그리고 279명이 아직 실종 상태이기 때문에 인명 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고 저 불길 보세요. 너무 시뻘겋고 진짜 너무 거센데요. 불길조차도 지금. 네, 지금 외벽에 있는 저 대나무 비계들이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불기둥처럼 감싸고 있기 아이고, 때문에 세상에. 너무 뜨겁고 불이 타올라서 이 구조를 위해서 접근하는 것도 쉽지가 않다고 합니다. 네. 아직까지 사고 원인은 조사 중인 상황이지만 일단 홍콩 당국에서는 과실치사 혐의로 건물 보수 공사를 책임하던 3명을 체포를 했거든요. 지금 지난해 7월부터 건물 외벽이 보수 공사 중이었고 대나무로 만든 그 비계, 홍콩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네. 거예요. 이게 대나무로 만든 어떤 정글짐 같은 구조물인데 임시로 설치해서 외벽 공사할 때 홍콩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기법이거든요. 아. 나무기 때문에 화재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이 과정 중에서 소홀한 부분이 없었는지 들여다볼 거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관영주간TV CCTV 보도에 따르면 시진핑 국가주석도 중국 국가주석도 지금 굉장히 애도를 표하고 있는 상황인데 숨진 소방관과 희생자 가족의 위로를 표하고 피해 최소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그 비계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철제 구조물로 된 비계를 설치하잖아요. 건물의 리모델링이나 보수 공사할 때 그 비계를 통해서 이동도 하고 이제 이 물건도 나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 비계를 지금 저 아파트는 해당 아파트는 대나무로 만든 비계를 설치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누가 봐도 세상 이거는 뭔가 화재가 났다면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지금. 그렇죠. 그 비계하고 더군다나 그 이제 그물처럼 생긴 안전망 같은 걸 설치하잖아요. 그 비계 네. 바깥쪽으로다가 무슨 낙하물이 없도록 그렇죠. 하기 위해서. 안 떨어지게. 그게 일종의 그 불이 확 번지면서 불쏘시개 역할을 한 거예요. 전체로 확 번지게 하는데 아주 악영향을 미친 것으로 아이고, 판단이 어떡해요. 됩니다. 이 지금 아파트가 상당히 좀 노후했기 때문에 작년 7월부터 공사 중이었습니다. 작년 7월부터는 상당히 오랫동안 공사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정확한 이 화재 원인이 무엇이었을까에 대한 원인 규명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뭐 피해 수습하는 데만 해도 엄청난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방금도 설명드렸다시피 이 화재가 이렇게 커졌던 이유에 대해서는 공사 중이었던 관계로 건물 내외부에 설치되어 있던 이 대나무로 만들어진 비계 또 외벽에 스티로폼이 아이고, 많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스티로폼까지.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불을 확 번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가져온 것이 아닌가라는 아이고. 예측이 되고 있고요. 또 거기다가 화재 경보기도 제대로 작동을 안 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관련해서요 홍콩 당국과 현지 주민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emperature inside the buildings concerned are very high, so it's quite difficult for us to enter the building and go upstairs to conduct firefighting and rescue operation. 心情都唔知啦，見步行步啦。依家諗下今晚喺邊度瞓覺啦，因為有啊，有個單位鄰居話仲未揾到佢太太，咁
仲聯絡唔到，咁有啲就報咗平安咯。 마지막 분 인터뷰 내용에 나왔던 그 상황처럼요. 오늘 우리 각 조간 신문에 보면 아내가 안에 갇혀 있다고 하면서 절규하는 그 주민분의 지금 이 상황이에요. 주민분의 지금 절규하는 상황, 아내 좀 구해주세요 외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그 상황을 마지막 인터뷰 분이 그 내용을 전한 것 같은데 너무너무 안타깝고요. 사실 지금 이거를 이 보수공사하던 책임자를 체포할 상황이 아니라 거기에만 그칠 게 아니라 호주현 변호사님 일단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홍콩 당국은 왜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그래요? 저 보수공사 때 대나무로 만든 비계를 설치하도록 허가한 홍콩 당국도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부분도 충분히 좀 들여다봐야 되는 것이 지금 홍콩 당국에서 올해 초부터 대나무 비계 사용을 좀 자제하는 권고를 내렸던 상황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대나무 비계라는 이 가설물이 사실은 가격도 싸고 구하기도 쉽고 또 특히 외벽 공사를 하면서 임시로 설치를 했다가 외벽 공사가 끝나면 해체를 해야 되기 때문에 대나무라는 소재가 가볍잖아요. 네. 그래서 설치했다 해체했다 하기 편해서 홍콩에서 진짜 많이 쓰이는 건축 방식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 대나무 비계가 좀 그 위에서 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무로 만든 것들이 좀 약하기도 하고 그래서 공사 현장에서 어떤 위험도가 굉장히 증가하기도 했고 그렇죠. 요즘에 너무 좋은 신소재들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게 홍콩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사용하던 건축 방식인데 이거를 좀 하지 마라. 특히 화재 나고 사고 나고 했을 때 너무나 위험하고 이런 거에 취약하다라는 점들을 들어서 홍콩 당국에서 자제를 권고하고 이걸 줄여 나가고 있던 와중에 이게 사고가 발생을 한 겁니다. 대나무 비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됐는지 아니면 이게 불쏘시개 역할을 해서 화재를 더 키웠는지 이 부분에도 조사가 들어가야 될 것 같고 네. 홍콩 당국에서 이렇게 32층 고층인데 대나무 비계 사용한 외벽 공사하지 말라고 권고하고 이걸 줄여 나가는 과정 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아파트에 비계를 사용한 공사를 만약에 허가를 해준 부분에 대해서 과실이 있었다라고 하면 이 부분도 같이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어 그러니까요,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사고 앞뒤 전후 사정들을 좀 종합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 네. 당국에서 만약에 주의를 공고하고 충분히 주의사항을 고지를 했다고 하면 책임 소재에서 어떤 중과실 여부는 면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 화재, 대형 화재 참사가 난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하재근 평론가님, 지금 우리나라 연예인들이 대거 출연하는 행사가 있다면서 그게 뭐예요? 아주 큰 행사가 이제 예정이 돼 있는데 저 화재 발생 장소에서 차 타고 한 20분 정도 거리에 21km 정도 떨어진 곳에 홍콩의 카이탁 스타디움이 있는데 네. 그 스타디움에서 내일부터 모레까지 이틀 동안 2025 마마 어워즈 행사가 열릴 예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마마라고 우리나라 기업이 주최하는 시상식인데 시상식이기도 하고 굉장히 화려한 공연이기도 합니다. 그래요. 거기에 많은 스타들이 나오는데 네. 지금 이 행사를 저렇게 사고가 터졌으니까 취소하거나 연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현지 논의 끝에 일단 진행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는데 다만 분위기를 좀 엄숙하게 그러니까요. 가져가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마 추모의 시간도 좀 가져야 될 거예요. 아마 시작 전에. 그럴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 마마에는 중화권 스타인 양자경, 주윤발 씨 등이 나온다고 해서 네. 화제가 된 바 있고 우리나라의 지드래곤, 스트레이키즈, 아이브 등등등 많은 스타들도 나올 예정입니다. 너무너무 물론 다른 나라 홍콩의 이 일이라고는 하지만 너무너무 지금 안타깝고요. 지금 실종자분들 좀 하루속히 정말 구조됐다는 소식도 들려오길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충북 청주에서요. 정말 미스터리한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달 16일입니다. 112로 한 통의 신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50대 어머니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얘기였습니다. 네. 자, 이 어머니는 그 현지에서 홀로 지내왔다고 했고요. 그래서 네.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는데 일단 이 여성의 과거 행적이 중요하죠. 신고가 접수되기 이틀 전입니다. 네. 지난달 14일 이 50대 여성이 청주의 한 회사에서 퇴근한 뒤부터 행방이 묘연해졌던 거죠. 그리고 하루 뒤입니다. 청주시 팔결교 삼거리 인근 폐쇄로 TV에 여성의 차량이 포착된 게 마지막 행적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차량이 포착된 거지 이 여성이 포착된 건 아니라는 겁니다. 즉 해당 차량을 누가 운전을 했는지 혹시 동승자는 있었는지 이 부분은 아직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벌써부터 미스터리해지잖아요. 그럼 허주연 변호사님, 대체 그 여성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일단 여성이 그 자기 차량을 몰고 퇴근을 했고 그 이후에 한 차례 모습이 포착된 이후에 행적이 묘연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은 차량이 포착된 CCTV나 여성의 모습이 포착된 CCTV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여성의 행적을 쫓아야 되는 상황이었을 그쵸. 겁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게 단순 실종 사건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놔야 되기 때문에 전담 수사팀을 일단 꾸렸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헬기까지 동원해서 수색 작업을 벌였는데 이 차량이 실종 당일에 한 저수지를 2차례 나갔다 들어왔다 하는 장면이 포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저수지 일대와 인근 야산들을 샅샅이 수색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종된 지 꽤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경찰은 이걸 강력 사건 가능성을 열어두고 긴급 지금 전담 수사반까지 만든 상황인데 이 와중에 김현주 평론가님, 경찰이 어제 누군가를 긴급 체포했다면서요? 과연 이 사건의 혐의자일까요? 아니면 관련자일까요? 경찰은 누구를 긴급 체포했을까요?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네네. 시간은 어제 오전 11시 47분경이었습니다. 사복 차림의 형사들이 진천군의 한 식당으로 들어가는 모습입니다. 지금 식당 안에서 50대 남성을 붙잡고 밖으로 나와서 네. 차에 태우게 되는 모습을 보실 지금 텐데요. 원 안에 있는 그 사람이 뭔가 수상적인 사람인가 봐요. 그렇습니다. 40여일 넘게 실종돼 있던 이 50대 여성의 전 남자친구입니다. 경찰이 긴급하게 체포하는 모습입니다. 경찰은 어떠한 이유로 실종된 여성의 전 남자친구, 전 연인을 긴급 체포한 걸까요? 하재근 평론가님. 경찰 쪽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저 남성이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단서를 발견해서 어머나. 우선 폭행치사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범죄란 단어가 나왔어요, 지금. 그렇습니다. 네. 폭행치사 혐의라고 했거든요. 어머나. 그걸로 긴급 체포를 했는데 일단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고 앞으로 수사 결과에 따라서 혐의는 바뀔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허. 경찰이 이 실종 여성의 전 연인인 50대 남성이 장시간 행정이 불분명했던 점, 그리고 이들이 결별한 뒤에도 이성 문제로 수차례 다퉜다는 점, 아하. 이런 등등 진술을 확보하면서 네. 수사 범위를 확대했다고 하고, 네. 그리고 이 남성이 여성이 실종된 직후인 지난달 16일에 퇴근하고 그 다음 날 오전에 귀가한 점 등도 일단 수상하게 봤다고 합니다. 지금 보세요. 허주연 변호사님, 물론 지금 긴급 체포했고 지금까지 전해진 건 이 남자가 수상적인 의심, 그 정황 증거들은 지금 상당히 널려 있는데 지금 중요한 건 이 여성을 빨리 찾아야 되거나 지금 그리고 여성의 소유인 그 차량도 지금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습니까, 지금? 이 남성이요, 이 여성의 차량을 직접 운전을 해서 충주 방면으로 몰고 가는 장면이 바로 폐쇄로 TV에 찍힌 것을 경찰이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이거 충주호를 수색해보면 뭔가 나올 것 같다라는 정황이 굉장히 뚜렷해진 거죠. 네. 그래서 경찰 측에서 지금 이 장면인가 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저 바로 들어가는 장면인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찰이 어제 오후 3시쯤에 소방당국에 수색 공조까지 요청을 해서 충주호를 샅샅이 뒤졌습니다. 걸어 나오네요, 지금. 지금 남성만 걸어 나오고 있는 네. 상황이잖아요. 2시간 뒤인 오후 5시 15분쯤 충주호 안에서 이 피해자의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을 발견하고 이걸 인양을 하게 됩니다. 어머나. 차량 내부를 당연히 살펴봤겠죠. 네. 내부를 살펴봤더니 다수의 DNA 등 유의미한 수사 단서가 발견이 됐는데 이 차량 안에 여성의 시신은 일단 없었습니다. 어머나. 그렇지만 혈흔이 발견돼서 정밀 감식을 진행을 했더니 지금 이 일단 국과수에서 긴급 감정 의뢰를 한 상태여서 결과가 정확하게 나올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굉장히 또 중요한 단서가 뭐냐면은 남성이 여성 차량에 다른 번호판을 달아서 주행한 장면도 포착이 됐다는 뭔가 거예요. 치밀하게 준비한 지금 흔적이 있어요. 뭔가 범죄를 숨기기 위해서 번호판을 바꾸는 것이 일반적이잖아요. 그래서 번호판을 바꾸어서 다른 번호판이 달린 여성의 차량을 남성이 직접 몰았고 충주로 들어갔는데 차는 호수 안에서 발견이 되고 남성 혼자 걸어놨다. 굉장히 수상합니다. 그쵸? 이런 모습들이 CCTV에 모두 포착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유기된 차량의 혈흔까지 발견된 상태입니다. 자, 충주호에 유기된 버려진 이 여성의 SUV 차량을 인양했어요. 건져냈더니 안진용 기자님, 그 차량 내부에 혈흔은 있는데
지금 여성은 온데간데 없어요. 이에 대해서 긴급 체포된 그 전 남자친구는 뭐라고 지금 진술하고 있을까요? 네, 실종 당일 이 여성의 차량에서 여성을 폭행한 사실은 있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살해하진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 이후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하는데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또 다른 수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뭘까요? 일단 여성의 실종 전 여러 가지 수상한 검색을 했고요. 또 하나 도로 폐쇄회로를 조회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추가 여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경찰이 수사해 나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차에서는요, 최명기 원장님, 혈흔은 나왔지만 지금 여성은 발견되지 않고 지금 이 몹쓸 인간이요, 저 전 남자친구라는 저 몹쓸 인간이 치밀하게 자신이 만약에 검거됐을 경우 어디까지 어떻게 진술할지를 치밀하게 준비했을 수도 있고 지금 미루어 짐작컨대 이미 이 여성을 살해한 다음에 다른 곳에 이제 충주에 그 차량이 태운 게 아니라 다른 곳에 유기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만약에 이 인간이 차에서는 폭행이 이루어지고 그런 다음에 여성을 본인이 살해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두 개의 가능성밖에 남는 게 없어요. 뭘까요? 또 다른 제3자가 이 여성한테 어떤 범죄를 저질렀거나 아니면 여성이 스스로 뭔가 결정을 했다는 건데 문제는 저 차에 여성의 시신이 없기 때문에 네. 일단 두 번째 가능성은 완전히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아마 그 사이에 14일부터 24일가의 행적에 대해서 이제 전부 다 CCTV로 어디를 갔냐 동선을 파악할 거거든요. 짜맞추기가 될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아마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결국은 저 남성이 여성을 제일 마지막으로 뭔가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뭔가 감춘 곳을 갖다 알아내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백할 오늘 것 얘기를 안 같아요. 해요. 지금 아마 이 경찰은 저 몹쓸 인간 상대로 추궁할 거예요. 그래서 자백을 받아낼 텐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 여성이 세상에 지금 살해됐을 가능성이 가장 커 보이는데 지금 과연 이 여성을 찾아내는데 행적을 찾아내는데 지금 경찰이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이 사건 수사 어떻게 흘러갈지는 계속해서 뉴스파이트가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위기를 바꿔볼게요. 송구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잘 알고 우리한테 친숙한 배우 명세빈 씨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생활고 얘기는 뭐예요? 안진용 기자님. 앵커님 혹시 이 한 줄을 기억하시나요? 뭘까요? 저 이번에 내려요. 진짜 그 광고 너무너무 진짜 웬만한 사람이 다 따라했잖아요 그거. 네, 요즘은 이런 프랜차이즈 커피 많이 먹지만 그때만 해도 캔커피 광고가 맞아요, 유명했거든요. 98년인데 지금 나오는 저 장면입니다. 저 장면. 저렇게 명세빈 씨가 캔커피를 먹고 지금 앞에 있는 저 남성은 고 박용화 씨입니다. 아하. 지금 나오고 있죠. 저 네네. 지금 내려요 하고서는 저 얘기를 하는 CF를 보고 정말로 덜컹거린 건 지하철이 아니라 남성들의 마음이었다라는 아하. 말이 나올 정도였죠. 네. 자, 저런 명세빈 씨 사실 그 유명한 길거리 캐스팅을 통해서 활동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96년 쇼핑을 하다가 가수 신승훈 씨의 눈에 띄었던 거죠. 어머나. 그때 사인을 받으러 갔는데 그 자리에서 캐스팅이 됐고 신승훈 씨의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게 된 겁니다. 아하. 네, 지금 장면이 나오고 있죠. 네. 자, 그런 명세빈 씨 청춘 스타로서 큰 인기를 누렸는데 생활고를 겪었다? 이게 딱 마음에 와닿지 않는데 왜냐면 최근에 한 드라마 속에서는 정말 큰 흥행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죠. 배우 류승용 씨와 오래된 부부 연기를 선보이면서 제2의 전성기를 맞고 있는데 자, 류승용 씨 언뜻 보면 15살 같죠? 라고 하지만 실제로 두 사람은 5살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명세빈 씨는 오래된 부부 연기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경험이 없어서 고민이 많았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명세빈 씨 올해 딱 쉰이 됐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결혼 경험이 없는 건 아니에요. 지난 2007년 11살 연상의 변호사와 결혼을 했는데 5개월 만에 이혼을 했습니다. 다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호적상으로는 미혼인 상태가 맞습니다. 아하.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네. 이 이혼이라는 게 개인사일 뿐인데 그 당시만 해도 이혼이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배우로서도 공백기를 가질 수밖에 없었던 건데 왜냐하면 그 전까지 워낙 그 캔커피 광고를 비롯해서 청순한 이미지가 있었는데 이혼과 함께 그 이미지가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활동을 안 하다 보니까 연예인들은 사실 굉장히 화려해 보이지만 프리랜서잖아요. 이 일을 안 하면은 수입이 없고 결국 카드값을 내지 못하는 상황에 도래했다는 겁니다. 어머나, 듣고도 믿기지가 않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그래도 유명했던 배우였는데 카드값이 없었다? 믿기지가 않은데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유명하다고 해서 돈이 나오진 않으니까 유명 연금, 막 유명 수당 이런 건 없지 않습니까? 일을 해야 돈이 나오는 건데 그러네, 맞아요. 캐스팅이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돈이 없는 와중에 집에서라도 그러면 좀 도움을 받으면 상황이 달라질 수도 있는데 당시에 명세빈 씨가 30대 성인이 된 입장에서 차마 또 부모님한테 손을 벌릴 수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겠죠. 그러니까 계속 돈이 없는 상태로 감당하면서 살다가 네. 이따금씩 이제 특별 출연 같은 게 들어오면 그거 출연해서 그 출연료 받아가지고 당분간 생활하다가 또 돈 떨어지고 세상에. 이런 생활을 반복했다는 거예요. 네. 하도 돈이 없으니까 기도까지 했다고 합니다. 힘들다 하나님 나 절실해요. 이번 달 카드값 없어요. 막 이런 식의 아유. 기도도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서 이제 생활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뭐 가방, 액세서리 이런 것도 가져다 팔았다고 합니다. 근데 본인은 또 이제 이름이 얼굴이 알려진 그 사람이니까 내가 팔러 가면 좀 창피할까 봐 친구랑 같이 팔러 가기도 하고 어머나. 그렇게 생활하다가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느냐 그런 생각에 우울한 마음이 상당히 크게 들었다고 합니다. 최명기 원장님, 참 명세빈 씨 이제 와서는 이제 마음 편하게 뭐 예능 프로그램 나와서 다 심경 고백했지만 그때 당시에는 나 그래도 명색이 유명 배우였는데 이 가방 나 이거 어떻게 진짜 그 오만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맞습니다. 사실 이혼을 하게 되면은 유명 배우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조금은 위축된다 그래요. 특히 많은 여성들이 마음도 아프고. 네네. 근데 연예인이었기 때문에 더구나 그런 어떤 이슈와 관계돼서 본인을 갖다 볼 거라는 생각이 더욱더 마음 아팠을 거고요. 네. 그런 다음에 가방이라든가 요거를 파는 것도 본인이 굉장히 잘 나가고 있을 때는 아마 팔러 가도 당당했을 거예요. 남들이 다 더 비싼 거 사기 위해서 파는 거로 봐줬겠지. 그러나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작품도 없고 힘든 상황에서 팔기 때문에 누구나 다 자기가 돈이 없어서 파는 거라고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힘들었을 테고 그게 결국은 우울함을 이루어지다가 보면은 우울하면 표정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또 연기가 힘들어지거든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악순환에 빠지게 돼요. 그러네요. 근데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김현주 평론가님. 체면이 밥 먹여주냐? 체면 뭔가 구겼지만 그래도 먹고 살려면 뭔가는 이대로 있을 수만 없고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현실이죠. 네. 그렇지만 이제 명세빈 씨 입장에서는 연기 공백이 자꾸 길어지다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진짜 연기 못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뭐 당연히 할 수 있었을 그러겠네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플로리스트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꽃꽂이를 공부하는 학교에 들어갔다고 어머나. 합니다. 그래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렇게 오랫동안 그 꽃꽂이에 몰두하면서 공부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지금 뭐 장면을 보고 계십니다만 플로리스트로서 이제 결혼식 같은 데 가면 꽃장식 많이 있잖아요. 있죠. 이제 그런 알바도 했는데 그거 이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 연기자 아니야? 이렇게 옆에서 수근수근 뭐 이런 아이고. 소리가 아마 자기 귀에도 들렸었던 모양이에요. 네. 근데 그것도 이제 현실이고 사실이니까 네. 그걸 그렇게 견뎌내면서 묵묵히 버티던 시간이 지나던 와중에 네. 예전에 과거에 함께 일했던 매니저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이분이 복귀를 돕겠다라는 그런 아마 생각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백방으로 다니면서 이제 감독님들한테 이 명세빈이란 배우에 대해서 호소를 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효과를 발휘했는지 다시금 안방극장에 복귀를 해서 마침내 닥터 차정숙이라는 작품에서 재기에 성공을 하게 되고 최근에 들어서는 정말 제2의 전성기 소리를 들을 정도로 활발한 활약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명세빈 씨 스스로도 정말 끝까지 하게 되면은 되는 거구나 이런 생각을 요즘에는 한다고 합니다. 야, 이게 진짜 하나의 영화 같은 스토리잖아요. 듣는 저희가 다 기쁨이 넘치고 막 행복해져요. 앞으로 명세빈 씨 정말 우여곡절을 넘겼으니 앞으로 꽃길만 걷는 모습 저희한테 보여주시길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세상에 저게 말이 돼요. 단단한 철가방에
저 할머니 사랑 글쎄요. 할머니 사랑이 그릇으로 어떻게 이 정도 될까? 이 정도 될까? 저걸 담는다고라고라? 저런 고수가 있어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장면 시키신 분! 서울 경복궁역 서촌에서 식당 2개를 운영하고 있는 철가방 요리사입니다. 와, 허준 변호사님, 지금 영상 보신 분들은 이 사람 어디서 봤는데 하실 거 아니에요, 지금. 혹시 이연복 셰프 떠올리셨나요? 아! 저렇게 웍 돌리는 모습 되게 멋있는데요. 네네. 저분이 사실은 중국집 배달을 하다가 셰프가 됐다라고 합니다. 이연복 셰프랑 비슷한 사연이어서 저는 이연복 셰프가 떠올랐거든요. 네. 이연복 셰프도 어렸을 때 13살 때 집이 너무 가난해서 등록금이 없어서 배달 알바했는데 그때 주방장이 월급 제일 많이 받는다 소리 듣고 14살부터 일을 하기 시작해서 오늘날의 이연복 셰프가 탄생을 했던 그랬군요. 그런 사연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분한테는 또 다른 또 사연이 있다고 합니다. 철가방으로 시작한 요리사의 길. 그런데 철가방 요리사라는 별명이 잘 어울리는데 어허. 이 바로 임태훈 셰프의 얘긴데요. 중국집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그만 요리에 빠져서 요리사의 길을 걷게 됐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좀 더 특별했던 사연이 하나 더 있는데요. 어렸을 때 중국집 아르바이트로 용돈벌이를 하면서 짜장면, 때로는 우동, 중식 우동도 그 걸쭉한 국물 맛있거든요. 이거를 집에 있는 할머니한테 가져다 드렸다는 거예요. 어머나. 근데 저는 조금 왜 할머니지? 엄마 아빠도 아니고 할머니가 집에 계시는 할머니한테 음식을 가져다 드렸다고 이런 의문이 들기도 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사연이 더 특별해지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노래 가사 G.O.D의 노래 가사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할머니는 짜장면이 좋다고 하셨어. 그래서일까요? 과연 이 길을 걷게 된 그 배경은 뭘지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살 때 할머니가 걷어주셨고 제가 이제 그 집안 사정상 고아원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할머니가 그 고아원에 있는 저희 형제를 걷어주셨고 93년도부터 쭉 같이 살아왔어요. 우리 할머니는 저한테는 아버지고 어머니인 엄마 아빠인 사람이죠. 할머니도 이거 보면은 기억날 텐데. 가정의 형편이 좀 어렵다 보니까 시장에서 이제 걸어 올라가다 보면은 이 시래기를 이제 바닥에 버렸었어요. 그래가지고 할머니가 그걸 주워 오셔서 알리셔서 항상 반찬을 내주셨죠. 그때 이제 항상 삼시세끼가 시래기였잖아 우리가. 그때 내가 그 이후로 시래기를 잘 안 먹어. 근데 지금은 좀 그게 생각난다. 가끔가다 집에서 해 먹는데 할머니의 맛은 안 나. 할머니 지금도 할 수 있어? 지금은 지금 못 해? 할머니랑 닮았어요, 임태훈 씨가. 근데 하재근 평론가님, 2살 때 어떠한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보육원에 맡겨졌던 임태훈 씨를 할머니가 세상에 걷어서 키워주셨나 봐, 이때까지 세상에. 예, 할머니가 아버지 역할도 하고 어머니 역할도 하고 그러네요. 부모님 역할을 다 했다는 거죠. 네. 근데 집에 돈이 없어서 할머니가 시장바닥에 버려진 시래기를 주워다가 말려서 삼시세끼 반찬으로 해먹였는데 어린 임태훈 씨는 또 어린 마음에 그 시래기 먹기 싫다고 그런 생각이 들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옛날에 급식으로 우유가 나오면 할머니가 바느질로 이제 보자기를 만들어가지고 그 빈 우유팩을 그러니까 우유팩 말려서 그 우유팩 가지고 가서 팔아서 또 그걸로 이제 생활비를 썼다고 합니다. 세상에. 근데 할머니가 그런 일을 할 때 도와달라고 하면 또 임태훈 씨가 어린 마음에 창피하다고 할머니 피해가고 막 아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래도 할머니는 꿋꿋하게 남의 집 가서 밥 해주고 남은 밥 가져와서 뭐 임태훈 씨 형제 먹이고 폐지 주워 팔면서 또 손자를 키우기에 뭐 돈을 보태고 네. 이렇게 온갖 꾸준히 일을 마다하지 않고 살았는데 임태훈 씨 그 할머니가 최근 들어서 한 얘기가 뭐냐면 그 당시에 하기 싫었던 일은 없었다. 아이고. 못하면 굶어 죽으니까. 어머나. 지금도 하라면 다 할 것이다. 세상에.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 얘기가 할머니가
본인의 흐려져가는 기억 속에서 유일하게 꺼낸 자신의 과거 삶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왜 기억이 흐려져 가냐면 바로 할머니가 8년 전에 치매 판정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최명기 원장님, 이제는 기억이 조금씩 쇠퇴해 가서 예전에 임태훈 씨 어렸을 때 시래기 요리해줬던 그 요리법은 까먹었지만 세상에 아까 그 말씀 드렸어요. 지금이라도 그 임태훈 씨를 키웠던 그 일을 모진 일을 하라고 하면 지금도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세상에 그 사랑. 맞습니다. 진짜 훌륭한 분이고 진짜 긍정적인 분이에요. 네. 이 앞말 때문에 그래요. 하기 싫었던 일은 없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처음 봤어요. 세상에. 다들 얘기하실 때 보면은 그 시절이 너무 힘들었다. 너무너무 괴로운 일들 때문이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는 네. 하기 싫었던 일은 없다예요. 세상에. 못하면 굶어 죽으니까 하지만 다들 하기 싫다고 생각하면서 하거든요. 맞아요. 근데 우리 할머니께서는 이건 참 명언이네요. 제가 적어놔야겠어요. 네, 이거는. 네. 진짜 훌륭하신 분이시고요. 네. 지금도 하라면은 아마 저 몸을 이끌고서도 전부 다 하려고 노력하실 겁니다. 네.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린다고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간절히 바라면 이루어지잖아요. 우리 임태훈 씨 할머니 치매 판정 받으셨지만 기적적으로 정말 치매가 더디 진행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기를 진심으로 뉴스파이터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태훈 씨 할머님 힘내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오늘 왜 이래요? 진짜 제목만 봐도 뭔가 등골이 서늘해지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네, 인천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누군가의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고 어머나? 하는데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인지 영상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뭘까요? 네. 아파트 지하 주차장입니다. 한 남성이 돌연 다른 남성을 향해 돌진하는 장면입니다. 어머머머. 자, 게다가 지금 접착제를 바른 상자로 시야를 가리려고 하는 행위인데요. 어머머머. 하지만 이를 피해 남성이 도망가자 이번에는 둔기를 들고 그를 쫓아가는 과정입니다. 어머머. 자, 결국 도망치는 남성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칩니다. 하지만 결국 남성을 잡지는 못합니다. 세상에 일단 그러면 피해를 당하신 분이 가까스로 현장에서 탈출한 거예요, 최명기 원장님? 맞습니다. 피해를 당하신 분은 이제 60대 남성이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 범인은 보다 완벽한 범죄를 노리고 30대 남성인 범인이 접착제를 묻은 상자로 눈을 갖다 가렸어요. 세상에. 근데 다행인 거는 그때 한 템포가 늦어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게 뜻대로 안 되면서 달아날 수 있었던 타이밍을 잡았고요. 네. 쫓아가면서 둔기로 가격을 하려고 하였으나 다행히 약 2주 정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만 있고 굉장히 그래도 몸이 다치지 않은 상태로 탈출하실 수 있으셨어요. 세상에. 저희가 구체적으로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정말 강력한 성분의 접착제를 바른 상자를 그 사람이에요? 그걸 바른 걸 사람 눈에 붙이려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좀 몹쓸 인간이 지금 김현주 평론가님.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저 두 남성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습니다. 에? 범행 목적은 오로지 돈이었던 거죠. 어머머. 중국에서 귀화를 한 이 가해 남성은요. 중소기업 대표인 이 60대 남성, 즉 피해자를 3개월 정도 40여 차례나 미행하면서 줄기차게 따라다니면서 동선을 미리 파악을 했습니다. 세상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리고 냉동 탑차, 범행 도구 같은 것도 구입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시신 유기 장소까지 물색을 하는 등 아주 치밀한 강도 살인 계획을 세웠던 것입니다. 세상에. 그리고 이 피의자의 경우는 CCTV를 미리 손괴를 하고 범행 전후에 옷을 갈아입는 등 정말 본인의 흔적 지우기에도 공을 들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치밀한 범행을 과연 저렇게 혼자서 저지를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요. 아마도 공범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조사가 이어졌고요. 어머머. 이후에 32살 먹은 중국인 남성을 검거하기에 이르릅니다. 저 보세요. 저 흉측한 물건들 보세요. 차량에서 발견된 저 흉측한 물건들 보세요. 저걸 휘두르고 아까 그 지하 주차장에서 피해 남성을 쫓아가는 그 사진 보세요. 그 사진만 봐도 너무너무 오싹해요. 지금 허준 변호사님. 이게 범죄 영화보다도 더 악랄한 수법이고 더 경악스러운 지금 짓이에요. 지금. 너무나 충격적이죠. 아니
그냥 평소와 똑같이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가 들어갔는데 갑자기 누가 접착제 바른 상자로 내 얼굴을 공격하고 세상에. 그리고 둔기를 들고 내 머리를 노리면서 계속해서 내려치고 나를 잡으려고 쫓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분이 정말 필사의 노력으로 탈출할 수 있었기에 망정이지 이 사건은 진짜 끔찍한 살인 사건으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저 쫓아가는 모습 보죠. 저 몹쓸 인간이. 그러니까요. 정말 보기만 해도 머리가 쭈뼛 서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사실이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뭘까요? 이들 일당이 사실 처음부터 이 중소기업 대표를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던 게 아니에요. 원래는 그 너튜브에 나오는 금은방 업주가 있었는데 그 사람도 역시 일면식이 없었는데 인터넷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 돈이 많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금은방 업주를 범행 대상으로 삼고요. 세상에. 정말 치밀하게도 이 사람 역시 미행을 수십 차례 했고 전기 충격기 그리고 마취약까지 준비를 했었다는 거예요. 어머나. 그런데 이 동선에서 인적이 드문 곳에서 범행을 실행할 만한 마땅한 장소를 발견을 못한 겁니다. 그래서 이 중소기업 60대 대표를 다시 한번 물색을 해서 범행 대상으로 삼았던 거죠. 범행 대상을 중간에 바꾼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세상에. 사실은 만약에 이번에 중소기업 대표에 대한 범행이 성공했다면 자신감을 얻어서 추가 범행에 나갔을 가능성도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그러니까요. 거죠. 저 몹쓸 인간들 진짜. 그렇습니다. 근데 검찰 조사를 통해서 이들이 어떻게 범행 동기를 진술했냐면 네. 경제적 어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일면식도 없는 재력가를 노려서 범행 대상으로 물색했다고. 저게 말이에요? 저거 입에서 나온다고 다 말이에요. 경제적으로 어렵다고 저런 끔찍한 범죄를 계획해요. 저 인간들. 이들이 얼마나 무섭냐면요. 검찰 조사를 해봤더니 수십 개의 통화 녹음, 중국어 대화 녹음에서 정말 치밀하게 준비했던 내용들이 나왔고요. 그리고 경제적으로 너무도 어려운데 거액의 가상화폐를 어떻게 하면 팔 수 있는지 매도 주문 어떻게 할지도 미리 다 문의를 하고 계획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리고 이후에 시신을 유기할 그 매립지까지 임차 계약을 어머나. 시도했다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검찰이 주범인 남성을 강도살인 미수 등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요. 공범인 남성은 강도 예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습니다. 정말 저런 인간들이 저기 사람이에요? 저런 짐승만도 못한 인간들은요. 법이 살아있는 한 법이 무섭게 살아있다는 거 정말로 저 인간들에게 철퇴를 가해 주시기를 진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너무너무 소름 끼치는 사건이었어요. 어머나? 경찰이 찾던 음주운전자 혹시 하재근 평론가님 우리 가끔 보면 뉴스파이터에서 했지만 도로 한가운데 콜콜 자고 막 그렇게 발견된 거예요 지금? 음주운전자가 아주 깜짝 놀랄 만한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네. 이제 경찰서에 신고가 들어온 겁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 이렇게 신고가 들어와서 네. 바로 경찰들이 출동해서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네. 당시 모습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아 영상이 있어요 네네. 순찰차가 음주운전 용의 차량을 찾아서 자유로 일대를 20여 분간 뒤졌거든요. 네. 끝내 흔적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하. 그렇게 수색을 하다가 네. 단속 장비를 정비하기 위해서 순찰차가 경찰서로 돌아왔는데 네. 잠시 뒤에 그 순찰차를 따라서 한 승용차가 그 경찰서로 들어옵니다. 네. 저 차량이 바로 순찰차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바로 음주운전 용의 차량이었다고 합니다. 뭐 안진영 기자님 무슨 이 황당한 혹시 뭐 순찰차가 그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나 잡아봐라 하고 한 건 아닐 건데 어떻게 저 용의 차량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따라 들어왔어요? 자, 일단 저 30대 남성 제발로 경찰서로 찾아왔죠. 네. 경찰은 당연히 물었습니다. 왜 경찰서에 온 것이냐. 자, 근데 이 남성의 말이 좀 횡설수설입니다. 왜요? 그 내용인즉 네. 참고인 조사를 받으러 왔다. 그러면서 한 얘기는 술은 긴장해서 전날 밤에 마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물어보지도 않는데 술술 얘기해요 지금? 그렇죠. 정말 술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전날 밤 술을 마셨고 지금 보면 누가 봐도 좀 대낮이죠. 네. 근데 이 경찰의 음주 측정에서 나온 수치는 무려 0.120%. 어머나?
취소 수준이었습니다. 만만치야 만만치 대낮에 만만치 지금. 자, 그럼 만만치 상태에서 이 남성은 과연 얼마나 운전을 한 걸까요? 이 남성은 신림동에서 출발해서 자유로를 타고 자유로 또 쌩쌩 달리죠. 네. 해당 경찰서까지 무려 25km 정도를 운전했다고 합니다. 진짜 우리 제작진이 지도로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지도로 표시했는데 보세요. 여러분 서울 신림동 저기에요. 아래쪽에 거기서 자유로를 타고 일산 동부경찰서까지. 와 이게 사람입니까 진짜. 가다가 사고가 안 난 게 진짜 기적의 기적. 당시에 경찰분들도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이제 사이드 미러를 통해서 저희가 조금 전까지 찾고 있던 그 차종과 색상이 유사한 차가 들어오길래 뒷번호판을 확인했는데 딱 그 차량이 맞더라고요. 술 냄새가 좀 많이 나더라고요. 아니 근데 이 대목에서 갑자기 쓸데없는 궁금증일지 모르겠지만 최명규 원장님, 저 음주운전자는 왜 무슨 생각으로 혹시 뭐 술 취해서 정말로 경찰서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면 여기가 어딘지도 사방팔방 구분도 못해서 우연히 들어온 거예요? 무슨 심이 무슨 생각으로 들어온 걸까요 지금? 아, 참고인 조사에 응하기 위해서 들어간 거예요. 참고인 조사에 응하게 진짜 그 말대로? 네, 참고인 조사에 응해야 된다는 생각으로 차를 몰았고요. 그러고 나서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서 진짜 들어간 거예요. 그러나 상상도 못했죠. 참고인 조사 받으러 왔는데 음주 측정을 하게 될 거라는 거는 본인이 상상도 못했고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요주의 인물이 되었다는 것도 상상도 못했고 마지막에 진짜 깜짝 놀랐을 건요. 하필 자신의 음주운전에 대해서 의심하던 경찰관이 일하는 경찰서에 자기가 참고인 조사를 하러 갈 거라는 건 진짜 네. 드문 확률의 일이 벌어졌죠. 그러니까요. 참고인 조사 모르긴 몰라도 뭔가 피의자는 아니지만 어쨌든 참고인 조사를 받을 행동을 했다는 것도 뭔가 떳떳한 행동이 아니었을까 가능성이 큰데 근데 허준 변호사님 또 하나의 쓸데없는 궁금증. 지금 저 인간의 행동이 자수예요? 아니에요? 자수가 될 수는 없죠. 자수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내 범죄 사실을 신고하려고 수사기관에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처분을 구하는 행위를 자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람은 내가 음주운전했습니다. 나를 처벌해 주세요라고 해서 저 경찰서 마당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참고인 조사받으러 들어갔고 아무도 내가 술 취한 거 모르겠지라고 생각하고 들어갔을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자수에 해당하지 않는 부분이고요. 네. 이 사람 결국 참고인 조사하러 갔다가 피의자가 되어버렸어요. 아하. 음주운전 피의자가 되어버렸는데 그런데 저는 이분이 그렇게 술 냄새가 많이 날 정도였는데 정말 본인이 운전대를 잡아도 된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어요. 이분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 하세요. 네, 이 사람. 정말 그나마 순한 거예요. 저는 이 인간이라지만. 네. 네. 저는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우리가 흔히 숙취운전 조심해야 된다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전날 술 마셨으면 아침 일찍 일정 있으면 내가 평소에는 한 병 마셔도 이 정도는 운전하는 사람이야라고 생각하다가도 컨디션이나 그날의 상황이나 주종에 따라서 이 알코올 기운이 얼마든지 남아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아침에 출근하다가 사고를 낼 수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전날 늦게까지 술 마시면 아침에 운전대 안 잡는 게 현명할 거라 생각됩니다. 정말 대한민국에서요. 음주운전 네 글자가 영원히 박멸되는 그날까지 뉴스파이터는 여러분과 함께 저런 못된 인간들을 고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